네, 안녕하세요. 독서비 가짜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짜뉴스와 관련된 글을 보았습니다. 가짜뉴스의 정의, 가짜뉴스란 무엇이고, 그리고 가짜뉴스를 어디까지 한정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부터 가짜뉴스라는 게 있어 왔을까. 그래서 서동요 이런 것들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가짜뉴스와 관련된 사례도 하나 살펴보았죠. 네,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을 때 그럴 때 어떤 교황이 어떤 특정한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그런 가짜 뉴스가 있었고, 그 가짜 뉴스를 봤더니 그 진원지가 미국과는 관계없는 그런 나라에서 정치적으로도 관련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관련이 전혀 없는 어떤 청소년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해결책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업적인 차원에서, 기업의 차원에서 어떤 해결책들이 있을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네, 기억이 다들 나시나요? 네, 오늘은 이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는 학습 활동을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228페이지입니다. 네, 첫 번째, 깊게 읽기 볼게요. 이 글에서 가짜뉴스의 정의가 인용된 부분을 찾아 옮겨 적고 21세기형 가짜뉴스가 출현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정리해 봅시다. 가짜뉴스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21세기형 가짜뉴스는 왜 나왔을까요? 를 지금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용된 부분 어디에 있죠? 네, 쭉 앞으로 넘겨 볼까요? 앞으로 넘겨 보시면 가짜뉴스는 여기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있는 유포된 거짓 정보. 224페이지에 21번째 줄에 써있죠. 이거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21번째 줄. 네, 여기 정의를 인용된 거를 여러분들은 옮겨서 직접 적으세요. 그리고 자, 두 번째, 21세기형 가짜뉴스는 왜 나왔죠? 네, 대중들이 이제 뉴스를 우리는 이제 TV로만 보지 않죠. 그리고 디지털 매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정보통신 기업들이 뉴스를 중개하는 일을 도맡게 된 이런 사회적 변화. 대중이 뉴스를 접하는 경로가 옛날에는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 매체로 이 매체 환경 자체가 변하게 되면서 21세기형 가짜 뉴스가 출현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자, 200 앞으로 넘겨볼까요? 225페이지. 여기에 이 부분에서 나오죠. 뉴스를 접하는 경로가 신문, 방송 같은 전통적 매체에서 인터넷 사이트, 누리소통망, SNS 등 디지털 매체 쪽으로 옮겨가면서 21세기형 가짜뉴스가 탄생하게 되었다, 출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지금 학습활동 1-2라고 볼게요. 가짜뉴스의 출현 배경에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아까 표시한 7번째 줄부터 8번째 줄. 선생님은 지금 영상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교과서를 직접 보시고 옮겨서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지금 잠깐 일시 정지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활동을 통해 이제 필자의 관점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글에서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가짜 뉴스라는 게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잘못된 정보를 주죠. 그리고 그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생기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업들은 뭔가 이윤을 추구를 하죠.
그래서 그런 가짜 뉴스를 조장하면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론, 안 좋은 여론들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쓰세요. 필자는 개인의 호불호에 의해 선택적으로 소비되는 가짜 뉴스가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을 조장한다. 네, 그리고 자, 이윤을 위해 경제적인 이유죠. 자극적인 요소를 포함한 가짜 뉴스는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고 극단주의를 초래한다. 이런 안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최근 정보통신 기업들이 시도하고 있는 가짜뉴스 걸러내기에 관한 필자의 견해를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네, 최근 정보통신 기업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인식을 하고 이것들을 걸러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냈냐면 고안해냈냐면 이용자들이 가짜뉴스를 신고하면은 거기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를 내린다. 이런 게 이제 이 기업들의 생각이었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네, 이용자들의 어떤 신고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필자는 이것들이 과연 실효성 있는 그런 방법일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용자들의 사후 신고에 의해 사실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네, 어쨌든 광고의 수익률을 광고 노출 관련된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가짜 뉴스를 생산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광고를 줄이거나 끊기 어렵겠죠? 네. 자, 또한 광고 중개업체가 과도한 수익을 얻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필자는 가짜 뉴스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뉴스 사용자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보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네, 뉴스 수용자,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요? 네,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저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비판적 안목을 길러야 한다라는 거죠. 네, 거기 정리를 해볼게요. 정보
통신 기업들이 누리소통망, 여기서 누리소통망은 SNS죠. 누리소통망의 정보를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으로 처리하는 규칙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뉴스의 상업적 소비 환경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네, 근데 글씨가 조금 너무 빨리 써가지고 아이고 이상하네요. 네. 그래도 알아보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볼게요. 네, 3번. 이 글에서는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무엇이 제시되고 있죠? 네,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죠? 네, 광고죠, 광고. 자, 광고를 통해서 경제적 수익을 얻으려는 욕망 때문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원인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자, 이 글에는 드러나 있진 않지만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뭐 돈도 돈이지만 요즘 흔히 말하는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뭔가 그냥 호기심, 단순한 장난에 의해서 관심이나 뭐 관심 받고자 하는 욕구라고 정리를 할까요? 관심 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정치적인 이익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여론을 조성하고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도 가짜 뉴스를 생산할 수가 있겠죠. 이런 등등등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229페이지 볼게요. 자, 4번. 다음 글을 읽고 누리소통망을 통한 정보 수용의 바람직한 방법과 관련하여 아래 활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아까 계속 이야기했어요. 누리소통망은 SNS예요. 자, 볼게요. 공론장은 이용자 참여에 의해 사적 영역과 연결되는 사회적 공간으로 개인이 사회 문제들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해주어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면서 여론을 형성합니다. 네, 공론장은요,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면서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 때 누리소통망도 정보가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전파될 뿐만 아니라 정보가 역동적으로 형성되고 감성적 동조를 이끌어낸다라는 점에서 공론장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누리소통망을 통한 공론장에서는 뉴스의 가치가 언론사에 의해 지정되지 않고 이용자가 뉴스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주체가 되죠. 그래서 이용자의 어떤 판단 능력이 더욱 중요시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볼게요. 첫 번째, 신문이나 텔레비전 같은 전통적 뉴스 매체와 누리소통망을 지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누리소통망 계속 이야기했어요. SNS예요. 자, 누리소통망이 좀 입에 익숙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누리소통망이 지닌 장점, 강점, 여기서 강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강점이라고 할게요. 강점과 약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SNS를 통해서 당연히 정보가 더욱더 빨리 전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전파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TV나 신문과 달리 이 대중들이 뉴스를 생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죠. 뉴스를 생산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리 소통망의 약점 볼게요. 자, 그런 특징이 있죠. SNS는. 네, 그냥 한번 휙 끌어올랐다가 한순간에 휙 식어버리는 그런 냄비 근성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 쉽게 드러날 수가 있겠죠. 네, 여론이 연속성을 띠지 못하고 쉽게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뭔가 여론이 형성되면은 그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주변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슈의 본질에서 벗어난 의견들이 지나치게 분분할 수가 있는 그런 약점을 지니기도 하죠. 네.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네, 누리 소통망을 통해 공유한 뉴스에 관한 친구 간의 대화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봅시다. 네, 이 친구가 지금 저작권법 없앤다라는 이 기사를 하나 지금 전달을 했네요.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볼까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아무래도 가짜뉴스 같아 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어떤 점이 가짜뉴스 같아?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합시다. 뭐가 가짜뉴스 같은지. 자, 내달부터 당장 저작권법이 폐지된대요. 저작권법 폐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저작권 보호를 통해 창작자들이 편하게 얻는 이익이 너무 크다라고 봤대요. 근데 저작권법을 폐지를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얘기해요. 저작권법이랑 보건복지부랑 무슨 관련이 있죠? 연관성이 좀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작권 보호를 통해 창작자들이 편하게 얻는 이익이 너무 크다라고 본대요. 저작권은 한 사람의 창작물이죠. 개인적인 창작물이에요. 그럼 이 창작물도 어떤 물건처럼, 어떤 특정한 개인의 물건처럼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작권법이 생긴 건데, 네, 과연 창작자들이 이 저작권법을 통해서 편하게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합리적인 근거가 아니죠. 그리고 이 법의 폐지를 전격적으로 결정했어요. 누가? 정부가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그런 방식이죠. 네, 이런 저작권법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뭔가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거쳐야 되는 게 마땅한 과정이고 절차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이것도 뭔가 이상하죠. 이에 따라 앞으로는 디지털 음원의 무단 공유와 배포가 가능해요? 자, 이것도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네, 초, 중, 고생들은 남의 저술을 편하게 베낄 수 있어서 숙제를 하기도 편해질 전망이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 같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저작권법. 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소관이 아니야.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네? 좀 이상하다. 그쵸?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 뭐 중고등학생들이 마음대로 베껴서 쓰는 거. 이런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걸 정부가 나서서 했다고?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법이 폐지되는 그 이유가 합리적이지도 않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이득을 취한다? 이게 과연 말이 될까요? 자, 이런 거죠. 그리고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어.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가짜뉴스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넓혀 읽기를 보고 이 글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아래 활동을 해보자. 네, 기사글이 하나 쓰여져 있어요. 기사인지 광고인지. 자, 표제에서 이건 기사인지 광고인지 잘 모르겠어. 독자께는 기사형 광고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이런 문제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선생님 좀 개인적으로 많이 봤는데 뭔가 건강과 관련된 거. 이거를 먹으면은 뭐 몸에 좋대. 혹은 이거를 먹으면 몸이 나쁘대. 아니면 뭐 예뻐지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살이 빠지는 방법 아니면 이것만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그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뭐 앞에는 좀 일반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느 병원 누구누구 원장이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제품이 있다라고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도 하죠. 네, 이건 다 뭐예요? 기사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광고였던 거예요. 그럴 때 느끼는 좀 배신감 같은 것들이 좀 더 크지 않나요? 근데 이런 기사형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사형 광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피해를 보는 게 누구예요? 네, 바로 이 광고를 보는 이런 소비자들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글입니다. 한 편의 글입니다. 네, 볼게요. 작년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광고의 19%, 인터넷 신문위원회 제재의 45.6%를 차지를 한 게 기사형 광고입니다. 자, 볼게요. 맞춤형 건강관리, 해외 왕족도 찾는 글로벌 라이프 센터, 1대1 건강검진 항노화센터, 차별화된 관례로 신뢰 쌓아, 검진센터 하면 땡땡, 세계적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자, 지난해 10월 말 종합일간지 세 곳이 신문 지명과 누리집에 각각 게재한 글 제목이다. 매체마다 다른 제목이 각각 본문과 사진을 갖추고 기자 이름마저 명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뜻 봤을 때 기사로 보이죠. 그런데 그 내용은 모두 국내의 한 병원을 홍보하는 기사형 광고입니다. 네, 제목에 각각 본문과 사진을 갖추고 기자 이름마저 명기되어 있네. 이거 혹시 이거 그냥 기사이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문 기사의 형식을 갖춤. 네, 소비자들을 결국엔 속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시정광고소위원회에서 기사형 광고가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매체의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시정 광고를 의결했다.
네, 법이익은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독자들을 현혹하는 기사형 광고가 점차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일 언론중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시정 권고를 의결한 192건 가운데 19%, 약 173건이 이 같은 기사형 광고다. 이것들을 시정해라 라고 지금 권고를 내렸죠. 언론중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에서. 이는 2015년에 95건에 비하면 약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 제재를 받은 기사형 광고는 훨씬 많다. 지난해 위원회가 기사 심의에서 경고, 주의, 권고 등을 의결한 조항별 위반 건수 3,229건 중 기사형 광고가 45.6%인 1,473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5년 전체 위반 건수 3,214건 중 1,356건 42.2%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건수와 비율 모두 늘어난 것이다. 네, 기사형 광고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수 자체는 정보의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기사형 광고는 비교적 영세한 인터넷 신문에서 횡행하고 있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의 기사형 광고 시정 권고 가운데 인터넷 신문이 1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심의 기준 등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표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네. 지금 심의 위반 현황이죠. 이렇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시각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땡땡땡 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은 위원회 소식지 언론사람 최근호에서 기사형 광고는 독자들이 평범한 기사로 착각할 가능성이 크다 라며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볼 것인지 광고로 볼 것인지 단정할 수 없는 문제지만 분명한 것은 언론사가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가짜뉴스랑 굉장히 비슷하죠? 뭔가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광고를 하면 당연히 광고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을 하겠죠? 이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생산이 됐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 수용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이것과 관련된 학습 활동입니다. 기사형 광고와 가짜 뉴스가 어떤 점에서 서로 비슷하거나 다른지를 써보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비슷한 점. 비슷한 점 뭐죠? 그렇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를 받아들이는 정보 수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죠. 그러면 다른 점은 뭘까요? 네, 일단은 광고는 가짜뉴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고는 그 내용을 뭐 과장할 수는 있겠지만 아예 없는 것을 있다고 만들어내거나 이럴 가능성은 조금은 줄겠죠. 가짜 뉴스에 비해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쓰겠습니다. 기사형 광고는 가짜 뉴스와 달리 거짓이 아닐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번. 어떤 기사형 광고가 제재 대상이 되는지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제재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를 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기사형 광고가 제재 대상이 되죠? 네. 기사인지 광고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는 거. 그리고 그것이 제재를 받아야 할 이유는, 네, 독자가 기사라고 보고 그 내용, 그 정보가 사실이고 진실이고 꼭 그것들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되겠죠. 자, 제재 대상이 되는 기사형 광고는요. 네, 기사인지 광고인지 정확히 구별이 되도록 작성하거나 편집하지 않은 기사형 광고가 제재되어야 하고요. 그 이유는요. 네, 독자가 특정 제품의 광고 내용을 마치 기사로 착각을 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로 오인하게끔 만들죠. 그래서 그릇된 소비를 촉진하거나 또는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재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소비자들을 속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재를 해야겠죠.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위에 기사가 다루고 있는 문제 상황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부, 광고주, 언론사, 독자는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네, 모둠별로 토의한 뒤 그 결과를 정리를 해봐야 하는데요. 우린 지금 모둠별로 토의를 하긴 좀 어려우니까 여기에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네, 정부 당국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뭔가 법 같은 것들을 제정을 해서, 네, 제재를 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광고주는요. 네,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언론사들도 마찬가지. 언론사들도 자신의 언론의 그런 기사형 광고를 실음으로써, 네, 그것들을 씻는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 언론사에 대한 신뢰감 이런 것들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독자들은 이것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 당국에서는요. 자, 정확한 심의 규정 그리고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것들을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이게 정부 당국이 할 일이죠. 그리고 광고주들은, 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정보를 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 언론사 볼게요. 네, 만약에 독자들의 피해가 만약에 발생해요. 그러면 왜 이러한 광고형 기사를 실었지? 이 언론사에서는 이 언론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이걸 인지하고 기사형 광고를 싣는 것, 게재하는 것을 자제해야겠죠.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사형 광고가 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독자는 받아들이는 입장에 서서 우리는 독자의 측면이 훨씬 강하니까 네, 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더 좋겠습니다. 신문 기사에 관한 매체 독해력, 비판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체 독해력을 높여 사실인지,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의견인지, 그리고 뭐가 진짜고 어떤 정보는 거짓인지, 그리고 이게 취재에 의한 기사인지 아니면 광고형 기사인지 이런 것들 등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바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지금까지 우리는 가짜 뉴스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독자로서 여러분들은 비판적으로 가짜 뉴스를 바라보고 걸러내려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생산을 하지 말아야 된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까지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